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이입니다. 카미카제 드론 한 대에 로켓 8발을 매달아서 500km 밖에서 기지를 때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5월 17일 밤 크림반도가 불탔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드론 공격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전역과 러시아 본토 여러 곳을 동시에 때렸는데 그 방식이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랐어요. 원래 헬기가 쓰던 무유도 로켓을 장거리 카미카제 드론에 매달아서 날린 겁니다. 드론 한 대가 로켓 8발을 들고 500km를 날아가서 접근하면서 표적을 로켓으로 먼저 때리고 마지막에 자기 몸까지 박는 구조예요. 러시아는 이 타격 영상이 AI로 만들어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시설이 불타는 게 찍혔는데 AI가 열화상 데이터까지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드론이 아닙니다. 이 드론이 드러낸 구조가 문제예요. 막는 쪽이 때리는 쪽보다 100배 이상 비싸지는 구조. 이게 크림반도에서 실시간으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 층을 다 뜯어보겠습니다. 표면에서 뭐가 벌어졌는지, 왜 이런 조합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크림반도를 넘어 어디까지 번지는지. 미디어는 이걸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성공이라고 한 줄 쓰고 넘어가요. 근데 이건 전과 보고가 아닙니다. 비대칭 전쟁의 비용 공식이 완전히 뒤집어진 순간이에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된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러시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뉴스에서 드론 공격 성공이라고 한 줄 쓰고 넘어가는 거, 이 비용 구조를 한 번이라도 짚은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드론 사양이니 타격 성과니 얘기는 하는데 정작 이 전쟁의 비용 방정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짚는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드물어요. 그날 밤 실제로 뭐가 벌어졌는지부터 가겠습니다. 타격 지점이 4곳입니다. 첫 번째, 크림반도 아라바트 사취. 여기에 시차슬리브 체베라는 마을이 있는데 원래 바닷가 리조트 시설이었어요. 러시아가 점령한 뒤에 이 리조트를 전술 미사일과 공격 드론을 보관하고 발사하는 군사허브로 바꿔놨습니다. 관광객이 머물던 건물에 미사일을 쌓아놓은 거예요. 크림반도 텔레그램 채널 보도에 따르면 5월 17일 밤 우크라이나군이 이 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드론들이 시설 상공에서 항공용 미사일을 발사하며 타격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시설은 타격 후 불타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러시아 크림반도 주둔 당국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워요. 이 영상이 AI로 생성된 거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설이 불타고 있다는 건 열화상 데이터로 확인이 돼요. 열화상 센서라는 건 물리적 온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적외선 파장을 읽어서 열원의 위치와 온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이 나면 열이 나고 열이 나면 열화상에 찍힙니다. AI가 사이버 공간에서 물리적 여론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영상은 AI 조작이라고 하는데 열화상에는 시설이 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부정이 아니라 부정의 시도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부정은 오히려 사건의 심각성을 증명합니다. 부인할 수 있었으면 부인했겠죠? 부인 대신 AI 조작이란 말이 나왔다는 건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패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에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함이 침몰했을 때도 러시아 국방부는 처음에 선내 화재라고 했어요. 탄약 자체 폭발이라고. 나중에 우크라이나 넵튠 미사일에 맞았다는 게 확인됐죠. 크림 대교가 폭발했을 때도, 흑해함대 함정들이 연달아 격침당했을 때도 초기 대응은 항상 부인이었습니다. 부인하고 축소하고 다른 원인을 갖다 붙이고. 이번에는 AI 생성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낸 거예요. 카드만 바뀌었지 부인의 구조는 정확히 같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정보예요. 두 번째 타격 지점, 벨벡 군용 비행장입니다.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전투기들이 배치된 핵심 기지예요. 수호, 이 전투기들이 이 활주로에서 뜨고 내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선을 향해 작전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날 밤 비행장 인근에서 폭발이 보고됐고 열화상 데이터상 전투기 주기구역 근처에서 화재와 손상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호, 이 SU-35 한 대가 약 5천만에서 8천만 달러 사이입니다. 하나로 700억에서 1100억 원짜리 항공기가 $10,000짜리 드론의 사정권 안에 노천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기는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숙련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정비 인력과 지원 시설까지 포함하면 전투기 한 대를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은 기체 가격의 몇 배에 달해요. 이걸만 $1짜리 드론이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크림반도가 더 이상 러시아의 안전한 후방이 아니라는 게 이 한 장면에서 다 보입니다. 세 번째, 몰로치니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전략통신 허브. 이 시설은 반복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복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해요. 한 번 맞았으면
방공을 강화하든 시설을 이전하든 위장을 바꾸든 해야 정상이잖아요. 같은 곳이 또 뚫렸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방공 자원이 부족해서 이 시설까지 커버가 안 되거나 아니면 드론의 접근 방식이 방공망의 탐지 능력을 넘어서거나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막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흑해함대의 통신 중추인데 통신이 끊기면 함대 전체의 조율 능력이 무너져요. 건물 하나 때린 게 아니라 함대의 신경망을 반복적으로 끊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자포리자 지역 멜리토폴의 330kV 고압 변전소입니다. PS330 멜리토폴이라고 불리는 시설인데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고 열화상 데이터상 심각한 손상이 확인됐어요. 이건 군사시설이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군사허브 3곳을 때리면서 동시에 전력망까지 건드린 거예요. 하룻밤에 4곳을 동시에 때렸다는 건 이게 산발적인 공격이 아니라 계획된 다층 작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개판이에요, 솔직히. 방공 시스템이 깔려있는 지역에서 4곳이 동시에 뚫렸다는 건 방공이 있으나 많아라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보면은 결론이 간단해 보여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림반도를 잘 때렸다. 러시아 방공이 뚫렸다. 끝.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그냥 카미카제 드론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사령관 마디아르 소령이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장거리 드론에 무유도 로켓탄을 장착했어요. 군사용어로 NURS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원래 헬기나 지상공격기가 지상 표적을 때릴 때 쓰는 로켓이에요. 유도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싸고, 그래서 단순하고, 그래서 대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카미카제 드론 한 대에 8발 매달았어요. 작전 깊이 500km까지 날아갑니다. 이게 왜 기존과 전혀 다르냐면요. 카미카제 드론은 원래 자기 몸을 박아서 하나를 때리는 무기예요. 한 대에 한 표적. 비용 대비 효율은 좋지만 결국 1:1 교환입니다. 근데 로켓 8발을 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표적에 접근하면서 로켓을 먼저 쏘고 마지막에 자기 몸까지 박을 수 있어요. 드론 한 대가 여러 표적을 연속으로 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방공 레이더에는 드론 하나로 찍히는데 실제로는 로켓 8발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날아오는 거예요. 방공 입장에서 보면 악몽이죠. 카미카제 드론 하나가 헬기 한 대 몫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제르 소령은 이걸 두고 기존 항공력이 닿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완전히 새로운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진짜 문제는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비용 구조입니다. 비용을 한번 따져봅시다. 카미카제 드론 한 대가 수만 달러 수준이에요. 여기에 무유도 로켓 8발을 추가하는데 유도 장치가 없으니까 로켓 단가가 극히 저렴합니다. 합쳐봐야 총 비용이 10,000달러에서 수만 달러 사이예요. 이걸 막으려면 뭘 써야 되느냐? 러시아 S-400 방공 시스템의 미사일 한 발이 수백만 달러입니다. 짧게 잡아도 200만 달러 이상이에요. 단거리 방공인 판치르 시스템의 미사일도 수십만 달러 수준이고요. 때리는 쪽은 10,000달러 단위, 막는 쪽은 100만 달러 단위. 비용 차이가 100배가 넘어요. 드론이 10대만 와도 총 공격 비용은 수십만 달러인데 이걸 전부 요격하려면 수천만 달러어치 방공 미사일을 소모해야 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요격에 성공해도 소모한 미사일을 다시 채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드론은 내일 또 옵니다. 모레도 옵니다. 매일 밤 올 수 있어요. 드론 공장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왜 유인 항공기가 아니라 이런 조합을 만들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유인 전투기를 500km 적 중심까지 보내면 조종사 생명 리스크가 걸리고 적 방공망이 그 전투기를 노려요. 전투기 한 대를 잃으면 수천만 달러의 숙련 조종사까지 날아갑니다. 크루즈 미사일은 비싸고 수량이 한정돼 있어요. 서방에서 공급받는 물량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드론에 로켓을 매다는 조합은 이 모든 문제를 우회해요. 조종사가 없으니 인명 리스크가 제로이고 단가가 낮으니 대량 투입이 가능하고 500km까지 갑니다. 기존 항공력이 못 다는 곳에 새로운 문을 연 거예요. 그것도 헬기 한 대 운용비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구조적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방공 미사일이라는 건 유한한 자원이에요. 발사대에 장전된 미사일을 다 쏘면 보급 트럭이 와서 새 미사일을 장전해야 됩니다. 재장전하는 동안 그 발사대는 무방비 상태예요. 근데 그 시간에 드론대가 30대, 50대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사일이 먼저 바닥나요. 쏘는 쪽은 싸고 막는 쪽은 비싸다. 이 구조가 반복될수록 방공 미사일 재고는 줄어들고 드론은 공장에서 계속 찍어 나옵니다. 드론은 산업용 부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모터, GPS 모듈, 탄소 섬유 프레임, 배터리, 민간 시장에서 다 구할 수 있는 부품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소규모 공장 수십 곳에서 이런 드론을 찍어내고 있어요.
한 곳이 타격당해도 다른 곳에서 생산이 계속됩니다. 반면에 방공미사일은 첨단 유도 장치와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이 필요한 정밀 무기예요. 러시아가 S-400 미사일 하나를 새로 만드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수십 대 찍어낼 수 있어요. 생산 속도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한쪽은 산업 규모로 찍어내고 다른 쪽은 정밀 공정으로 한 발씩 만들어야 해요. 이 생산 속도 차이가 누적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방공 쪽이 불리해집니다. 수학적으로 방공망이 무너지게 돼 있는 구조예요. 적벽대전에서 수십만 대군이 동남풍 한 번에 무너졌다잖아요. 조조의 80만 대군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람의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방공 시스템의 성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용의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는 쪽이 바뀌었는데 크림반도의 방공 지휘관들이 그걸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패턴이 선명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기관총이 등장했어요. 수백 년간 전장을 지배했던 기병 돌격이 하루아침에 무력화됐습니다. 비싼 군마와 수년간 훈련받은 기병이 몇 분짜리 훈련으로도 다룰 수 있는 기관총 앞에서 쓰러졌어요. 비용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근데 각국 군대가 이걸 인정하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수백만 명이 참호 속에서 죽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이 등장했습니다. 수십 년간 바다의 왕이었던 전함이 비행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거함거포에 투자한 모든 것이 한 세대 만에 철 구조물이 됐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 전함 야마토를 만들고도 항공모함 시대를 막지 못했어요. 지금 똑같은 전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론과 로켓 조합이 방공미사일 체계를 무력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0짜리가 수백만 달러짜리를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의 문법이 바뀔 때는 항상 같은 패턴입니다. 싼 쪽이 비싼 쪽을 이기기 시작하면 판 자체가 바뀝니다. 미사일은 비싸고 드론은 싸다. 전쟁은 결국 산수입니다. 이 한 줄이 지금 크림반도에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쌓아놓은 방공망, 지금 황금알 낳는 거의 배가르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재고를 드론대에 쏟아부으면 재고가 바닥나고 아끼면 시설이 타요. 어떤 선택을 해도 비용 방정식에서 지는 구조예요.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면 수십억 달러 들여서 구축한 방공체계는 그냥 철 구조물이 됩니다. 쏠 미사일이 없는 발사대는 조형물이에요. 국방 전문가들이 이지스니 S-400이니 카탈로그 사양 자랑만 해요. 종이 위에서는 완벽해 보여요. 근데 탄약이 바닥나면 그 사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정면으로 짓는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드뭅니다. 크림반도가 뭐였습니까? 2014년 이후 러시아의 성역이었어요. 흑해함대 본거지이자 지중해와 흑해로 힘을 투사하는 전략적 핵심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이 반도를 가져간 이유가 바로 이 전략적 가치 때문이었어요. 세바스토폴 군항은 18세기부터 러시아 해군의 심장이었고 크림반도는 흑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불침 항모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벨벡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위협받고 흑해함대 통신허브가 반복 타격당하고 미사일 보관허브가 불타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성역 4곳이 동시에 뚫린 거예요. 성역이 아니게 된 겁니다. 불침 항모의 갑판 위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크림반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용 비대칭은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어느 방공체계든 같은 구조적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보세요. 타미르 요격 미사일 한 발이 약 5만 달러예요. 이걸로 막아야 하는 로켓은 수백 달러짜리입니다. 요격률이 90%라고 해도 막는 데 드는 비용이 공격 비용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인 구조는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 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가자 분쟁에서 아이언돔이 소모한 미사일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 숫자예요.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PAC-3 미사일은 한 발에 약 400만 달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방공 시스템도 싼 드론대가 밀려오면 같은 산수 문제에 부딪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패트리어트로 후티 반군의 저가 드론을 요격했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수만 달러짜리 드론을 잡은 거예요. 이건 요격에 성공해도 지는 구조입니다. 맞춰도 손해, 놓쳐도 손해. 방어하는 쪽에게 선택지가 없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22년에 북한 소형 드론이 서울 상공을 날아다녔어요. 몇 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수도권까지 들어왔는데 못 잡았잖아요. 전투기까지 띄웠는데 놓쳤습니다. 그때 수만 달러짜리 소형 드론 몇 대도 못 잡았어요. 그 드론들은 로켓도 안 달고 그냥 정찰 목적으로 날아다닌 겁니다. 만약 저가 드론의 무유도 로켓을 매다는 이 조합이 확산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조합의 핵심은 기술적 문턱이 낮다는 거예요. 유도 장치가 필요 없고 산업용 부품으로 만들 수 있고 설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터에서 검증한 이 전술 교범이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이 전술을 학습하고 적용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북한은 이미 자체 드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무유도 로켓은 1950년대부터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려운 도전이 아니에요. 한국 방공체계도 똑같은 비용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천국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수십억 원인데 그걸로 수백만 원짜리 드론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도 크림반도와 같은 산수 문제를 풀어야 해요. 이건 동유럽에서 벌어지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저는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카미카제 드론에 로켓 8발을 매달아서 500km를 보냈다는 얘기 들어봤냐고요? 그때는 그냥 신무기 얘기처럼 들렸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건 그 드론이 아닙니다. 그 드론이 드러낸 구조예요. 표면에서는 크림반도 군사시설 4곳이 동시에 타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한층 내려가면 비용 비대칭을 이용한 새로운 전쟁 문법이 보여요. 가장 깊은 층에서는 세계 모든 방공체계가 직면할 구조적 딜레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이 산수가 적용됩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구조입니다. 미사일 아끼려고 드론을 놔두면 시설이 타고 미사일 쏟아부으면 재고가 바닥나요? 어느 쪽을 골라도 비용 방정식에서 지는 구조예요. 이 드론과 로켓 조합을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건 우크라이나가 올해 세계 최초로 무인체계군이라는 독립군종을 창설했다는 거예요. 드론 전력을 육해공군과 별도의 군종으로 만든 겁니다. 마디아르 소령이 바로 그 무인체계군의 사령관이에요. 드론을 보조수단이 아니라 독립전력으로 격상시킨 거죠. 이건 조직혁신이에요. 새 무기를 기존 체계에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새 무기에 맞는 새 체계를 만든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탱크가 나왔을 때 영국은 탱크를 보병의 보조수단으로 썼어요. 독일은 탱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투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전격전이라는 거죠. 결과는 아시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드론을 가지고 하는 일이 그 전격전의 드론 버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은 비싸지 않아요. 설계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무유도 로켓이라 유도 장치 기술도 필요 없고 드론 기체는 산업용 부품으로 조립할 수 있어요. 6개월 뒤에 누가 이걸 갖게 될까요? 1년 뒤에는요, 비국가 무장단체가 이걸 손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반도에서는요, 전쟁의 역사는 항상 같습니다. 새로운 공격 수단이 나오면 방어 체계가 따라잡을 때까지 공격하는 쪽이 주도권을 쥡니다. 기관총이 나오고 참호전이 고착될 때까지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항공모함이 나오고 함대 구조가 바뀔 때까지 전함들이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지금이 그 전환의 창이 열린 시점이에요. 방어 체계가 따라잡기 전까지 이 창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알려주는 건 그 창이 닫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전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